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안지영입니다. 예, 우리 지금 심화편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삼국시대하고 가야까지 한번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국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신라가 등장을 하는데 통일신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뒤에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고호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시대로 넘어와서 통일신라하고 발해.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이 국가가 있었다고 해서 남북국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대 파트로 지금 왔고요.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문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신라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출제된 거 보면은 3개년 동안 시험 중에서 14번이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나뉘어 있다가 이게 합쳐지고 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합쳐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뉘는 시점이 나와요. 처음에는 괜찮게 나가다가 나중에 혼란기를 겪고 그리고 쪼개지는, 그래서 뒤쪽에 다시 한번 삼국시대가 등장을 해서 후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통일신라.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 보면서 뒤쪽에 사실 요 내용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한 번에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고구려와의 동맹 시도라고 나옵니다. 선덕여왕 때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서 대야성에 함락이 돼버립니다. 이 아주 중요한 성이에요. 대야성은 신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국경지대의 굉장히 중요한 성인데 여기를 뺏긴 거죠. 여기를 뺏기고 나서 신라는 지금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요청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때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그때 김춘추가 가가지고 군대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 옛날에 뭐 고구려 땅이었던 땅을 좀 내놔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는데 사신이 가가지고 우리 땅을 뚝 떼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권한도 없고. 그랬더니 김춘추 뭐 감옥에 가둬버리죠. 거기서 김춘추는 고구려하고 우리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당나라에다가 나당 동맹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고 나서 선덕여왕 때 이게 실패하고 나서 그 뒤에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나라에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이 동맹이 됐었던 이유는 서로 니즈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신라는 군대가 필요하고요. 당나라는 수나라 당나라 연결되는 기간 동안에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한반도 안쪽에서부터 백제나 고구려를 함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반도의 분열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단은 연합을 하게 되는 게 나당 동맹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이어집니다. 먼저 백제가 멸망합니다. 신라의 김유신의 군대가 황산벌에서 백제 계백의 5천 결사대를 여러 번의 전투에 거쳐서 격파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계백이 좀 이기다가 이 김유신의 군대가 5만이에요. 결사대는 5천이고 여러 번 전투를 거듭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결국에는 전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웅진까지 피난 가 있었던 의자왕이 마침내 항복을 하면서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 뭐 700년 가까이 유지됐었던 국가가 망한다고 사람들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부흥운동 하죠.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부흥운동이 여러 방면에 다방면으로 일어나게 되고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들이 주류성에서 이 부흥운동을 하고요. 흑지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초반에 꽤나 성공적으로 이게 이끌어졌고 백제하고 외국이 지금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요. 일본이죠. 그래서 이 부흥군을 일종의 군대를 또 빌려주게 돼서 왜군이랑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흥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백제가 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진행되는 백강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당 연합군의 패배를 하게 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백제는 망하죠. 여기까지가 백제의 역사고요. 자, 다음 순서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의 연달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연개 소문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카리스마로 조금 끌고 갔지만 이제 영계소문이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누렸던 막강한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들들의 분열, 영계소문의 사망 이후에 지배층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서 서로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밀려난 영계소문의 또 다른 아들이 영계소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당나라에 넘어가서 첩자 비슷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내부 분열이 생겨났던 겁니다.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고구려도 바로 멸망하진 않았고요. 멸망을 했지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건모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승이라고 하는 보장왕의 서자를 왕족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건모잠과 안승 사이에 불화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신라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삼국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나라가 정말 원했던 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거기에서 당나라가 멋있게 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가시 같았던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이참에 내친 김에 백제도 지금 먼저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멸망한 분열된 한반도에 신라까지 이제 좀 지배를 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를 이 중국의 지배 아래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애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연합군을 꾸렸겠죠. 이번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이 깨지고 6년간의 나당 전쟁이 돌입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합의되지 않았던 짓을 하죠.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요.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 땅까지 쓱 들어오더니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해서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가 지배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건데 신라가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데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땅 쪽으로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크게 이루는 영토를 차지하면서 삼국 통일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했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지금의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이걸 미완의 통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지극히 좀 지금적인 시점이고요. 물론 나중에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을 때 고려가 갖고 있는 영토가 지금의 한반도하고 가장 흡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영토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이게 정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국가다 아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너무 우리에 보는 그런 관점이고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책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다 우리 역사인데 몇백 년 동안 싸움을 지속하고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서 서로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어쨌든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공유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서로 전쟁을 계속하는 마당에. 그리고 실제로 신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고구려한테 군사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하고 나서는 그냥 우리하고 목적이 맞는 국가라면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 같은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 내부의 관계하고 이 국제적인 관계를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생각에 중국인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같은 민족을 무찔렀어.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 이제 할 일이 많아지겠죠. 신라가 삼국 중에서 땅의 영토가 제일 작고 오른쪽 코너 부분에 지도에서 몰려 있었던 데였다가 갑자기 영토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넓어지죠. 사람도 넓어지죠. 뭔가 많아집니다. 체계적으로 신라의 영역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천이 필요했겠죠. 자, 통일신라가 발전하는 단계를 볼게요. 우리가 문무대왕이라고 부르는 문무왕이 있어요. 이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삼국 통일을 달성하는 사람이고요. 땅이 요만했다가 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왕이 다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어진 영토를 왕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지방에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감찰관 같은 외사정이라는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구주에 2명씩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으로 나뉜 행정구역이 또 차차차차 있었는데 군의 숫자만 해도 150개가 넘어요. 여기에도 1명씩 쫙 보내서 정원으로 총 따지면은 130명이 넘는 인원의 이 감찰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서 바르게 일하는 관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눈과 귀가 되어가지고 감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품계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 문무왕 다음에 연결받아서 발전의 업무를 맡아낸 사람이 신문왕이라는 또 걸출하고 똑똑한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영토도 커졌고요. 삼국 통일했으니까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귀족 체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귀족이 또 층이 많아지잖아요. 국토가 넓어지니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김흠돌의 난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김흠돌이 누구냐면 옆에 지금 잠깐 나오는데 신문왕의 즉위 초에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결돼 있었던 그리고 좀 눈엣가시 같았던 진골 귀족을 같이 숙청을 하게 되고 김흠돌만 없앤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아버지잖아요. 왕비도 폐비합니다. 그런 걸 거쳐가지고 서슬퍼렇게 진골 귀족을 눌러버립니다. 완전히 눌러서 숙청을 해버리고 왕권이 상당히 강화되게 되죠. 왕권 강화책을 쓰고요. 토지제도 정비해야겠죠. 땅이 넓어졌는데. 그래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급여 같은 땅을 설정해서 지급을 하고 세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노급, 여기에 있는 재물이나 이 물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걸 더불어서 이 노급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귀족들이 다 쓰고 있었는데 이 노급을 없애버립니다.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죠. 귀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매우 약화시키게 되고요. 통치체제는 어떻게 정비하냐면 영토가 커졌으니까 9개의 주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경주가 금성이라고 하는 경주의 수도가 동해안 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수도가 중심이 아니란 얘기죠. 땅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나 백제 영토에다가 조그마한 미니 버전의 이 수도들을 만들게 되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어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는 구서당이라고 중앙군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을 지키는 군대고 십정은 지방군인데 주는 9개지만 한 주라고 북쪽에 북방에 국경지대가 있어요. 여기는 중요하니까 하나를 더 둬가지고 십정이라고 하는 군사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육성해야 되잖아요. 인재를 육성해야 되니까 귀족의 자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교 학문 가르치는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다는 거 또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짓기 시작했었던 가문사라는 사찰을 완성을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의 사찰이고요. 지금은 가문사 사찰은 남아있지 않고 그 사찰을 지었던 터하고 거기에 탑 2기만 남아 있습니다. 요 뒤에 임금되는 사람 또 경덕왕이 있는데 중국식의 뭔가 제도를 완성하는 사람이고요. 중앙관료 부르는 이름, 지방행정구역의 명칭 같은 거를 중국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합니다. 요게 사실은 중국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고유의 어감이 좀 사라진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 시기의 임금이고요. 석가탑 같은 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기원으로 인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창건이 되었는데 개인이 하기엔 너무 규모가 큽니다. 뭔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불교 국가로서 통일 신라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쭉 내려서 자 그러면 통치 시스템이 어땠는지 한번 볼 건데 중앙 통치는 국왕이 직접적으로 하는 집사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관이 있습니다. 여기 시중, 중시라고도 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중앙의 국정을 운영을 하고 14개의 부를 두어서 행정 업무를 찢어서 나눠주는 뭔가 숫자가 많죠? 통일되니까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주시고요. 방금 나왔었던 구주 오소경 지방을 9개로 나눈 다음에 한 주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군대는 하나 더 놓고 5개의 미니 수도를 만든다. 오소경의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요. 특수행정구역이 이때부터 나와요. 그냥 일반인 얘기는 한데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공무를 뭔가 나라에 바치는 뭔가를 더 많이 부담하는 향이나 부곡이 존재를 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차별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 중에 그냥 순수하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좀 거부를 하면서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완전히 똑같이는 대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차별이 존재했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향과 부곡의 존재입니다.
자, 지방이 넓어졌네.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관 파견을 하죠. 외사정이라고 하는 이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요. 상수리 제도라는 거 운영합니다. 지방 세력을 혹시 다른 꿍꿍이를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방 귀족을 일정 기간 수도에다가 인질처럼 잡아놓고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상수리 제도입니다. 그리고 군사 제도는 민족의 융합 정책으로 이 중요 지역에다가 9개의 중앙군에 고구려 백제, 심지어 말가림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군은 북쪽의 국경지대인 한주 지역에 하나를 더 배치해서 구정이 아니라 10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관리 등용 제도를 보면은 그 후반에 원성왕 때 독소 삼품가라는 걸 실시를 해서 유교 경전을 이해하고 하는 거를 시험 과목으로 들여오게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통일신라를 지금 보셨고요. 우리 북쪽에 발해가 있어요. 발해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 발해의 건국. 자, 고구려가 망합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로 상당히 많이 끌려갔고요. 나머지는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유민을 이끌고 만주에 가서 동모산이라는 데에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초반의 발해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 대조영 뒤에 나오는 무왕이라는 사람. 이 무술할 때 이 무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군사적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영토 확장, 대당 강경책, 무에 어울리는 걸 많이 했죠.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을 시켜서 북만주 일대를 짱짱하게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동생이 대문이라고 있는데 이 동생을 보내서 원래는 여기에 발해가 있고 이 뒤쪽에 이 말갈이 있었어요. 흑수 말갈이 있었고 이쪽에 이제 중국이 있는 형태인데 요렇게 지나가가지고 발해를 거쳐가서 가야 되는 흑수 말갈이 있는데 얘네들이 요런 식으로 살짝 중국이랑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당나라하고 뭔가 꿍꿍이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본 거죠. 이거를 응징하기 위해서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의 수군을 보내가지고 이 당나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동생을 보내가지고 흑수말가를 니네가 감히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당나라랑 연결을 시도해? 뭐 꿍꿍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흑수말갈도 응징을 하고 장군을 보내서 당나라를 먼저 공격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중국을 먼저 공격을 해서 승전보를 올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문위의 수군을 보내서 당나라 산둥반도에 등주를 공격을 해서 심지어 격파를 해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무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호를 씁니다. 중국의 황제가 쓰는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를 발에도 쓰게 되는데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요.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체제 정비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글자에서부터 뭔가 체제 정비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몰입한 사람이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삼성육부라고 하는 당나라를 모방했지만 독창적인 발해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중앙의 정치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서 수도가 하나씩 옮겨가서 저 동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나라하고 대당강경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고 친당 정책을 해요. 친선관계를 맺고 문무를 수용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통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대흥이나 보력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게 물론 나오고요. 요 뒤에 나오는 선왕때가 발해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고구려의 옛날 땅을 대체로 다 회복을 해가지고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중국으로부터 저기 동쪽 끄트머리에 엄청나게 번성한 국가가 있어. 그래서 해동 성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다 동쪽에 상당히 융성한 국가라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땅이 지금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5개 정도 만들어서 5경 15부 그리고 무려 62주라고 하는 지방 통치 시스템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도 선왕 때죠. 뭔가 영역이 북쪽으로 상당히 컸겠구나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치 시스템 한번 볼게요. 발해의 통치 체제. 중앙 통치 조직을 보면은 삼성육부제는 물론 당나라 거를 모방을 하기는 했는데 명칭이나 운영에서는 발해만의 특징이 조금 보여요. 한번 보면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구성되었고 정당성의 장관이 국정을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육부,
그리고 여기 육부가 실제적인 뭔가를 하는 행정관청이었겠죠. 그리고 기타 부서를 보면은 비리감찰부서 있고요. 대학교 있고요. 서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완성돼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성했었던 선왕 때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의 행정 체도를 갖추게 되고 군사제도도 있겠죠. 군사제도. 중앙군을 10개로 편성을 해가지고 왕군과 수도 경비를 하게 했다는 거 좀 봐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기출자료라고 달려있는 걸 보니까 발해가 지금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러시아 영토하고 겹쳐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에 발해 영토가 대체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발해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역사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를 기억하려면 발해가 스스로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건데 발해라는 국가는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티를 엄청 냈어요. 주민 구성도 고구려 출신이 주로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지배층이 주로 말갈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명칭을 스스로를 지칭한 명칭을 보면 일본에 보낸 국가 문서에다가 고려 또는 고려왕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거 고구려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인식을 스스로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고 너무나 유사한 문화적인 특징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처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닥을 따뜻하게 데피는 온돌 유적이 나오고요. 온돌 장치. 그리고 이제 발해 공주, 정해 공주 무덤 같은 데의 천장 구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고구려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모주림 천장이 있는데 가령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푹푹 들어가 있는 천장의 구조가 있어요. 약간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드르르륵 들어가는 구조인데 모서리가 지금 계속 안쪽에 들어가면 줄어들죠? 안에 네모를 계속 넣으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모서리가 줄어드는 천장의 구조다. 그래서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에서 나오는 건축 양식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거는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덤 양식 같은 거는, 건축 양식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를 가지고 발해가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하는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북국 시대를 봤는데 이게 이 남북국 시대가 크게 유지가 오래되지는 못하고 통일신라가 다시 붕괴하는 시점이 와요. 우리가 신라가 역사가 통일신라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0년이에요. 그래서 초반기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데 이 통일신라 후반부가 우리가 하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자, 혼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초반에 중반에는 삼국통일 딱 하고 나서는 짱짱하게 잘 나가다가 언제부터 이제 요 멘붕 시기가 오냐면 해공왕이라고 있어요. 해공왕.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릴 때 임금이 됐느냐? 8살 때. 8살짜리 임금이 뭘 하겠어요? 옆에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을 하겠다고 이제 왕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결국에 이 해공왕은 살해됩니다. 신하들한테. 그러면서 해공왕의 뒤를 본인들이 잇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해공왕이 죽는 시점부터 우리는 통일신라의 망조를 보고 있고 해공왕 피살 이후에 한 120년 동안에 신라는 왕이 20번이나 교체가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계속 진행이 됐고 왕권은 약화되고 사람들이 잘 살건 잘 살지 못하건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내가 왕이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은 아웃 오브 안중이 되면서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죠. 자, 신라 하대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일어난 반란이 또 있고요. 정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일어난 하각상 같은 반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반란을 한번 볼게요.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공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의 대표였던 진골 귀족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공왕 이후에는 상대등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게 되는데 김양상, 원래는 이제 귀족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선덕왕이고요. 이 사람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이 김경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성왕이에요. 근데 원래 김양상이 죽고 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상대등 후보가 따로 있었어요. 진골귀족이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김양상이 죽고 나서 여기 사이에 원래 왕이 됐어야 되는 사람이
김주원이라고 있어요. 김주원. 진골 귀족 김주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즉위하는 날에 즉위식에 가려고 궁궐에 가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냇물이 넘친 거야. 냇물이 넘쳐서 좀 늦게 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 즉위식을 인터셉트한 사람이 김경신이에요. 즉위식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주원 자리인데 김경신이 왕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참 말이 안 되죠. 무슨 줄 서서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할리갈리 게임도 아니고 먼저 가가지고 임금이 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김주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을 수 있고요. 제일 짜증나했던 거는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다면 본인도 왕위를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이 김경신이 꿰차면서 왕위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거에 약간 억하심정을 품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주요 세력이었던 웅천주,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다가 이제 왕조를 세울 거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해요. 실패하기도 하고 사실 말도 안 돼요. 여기를 수도로 삼겠다라고 자기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반정을 지금 이루게 되는데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아주 복잡한 형태의 반란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일어났었던 큰 반란 중에 하나가 장보고의 난이에요. 장보고 역시도 약간 정권에 욕심이 있었는지 본인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시도를 한 부분이 조금 보이고 근데 이게 좌절이 되니까 자기가 군대를 끌고 있었던 청해진, 완도의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서 반란을 도모했지만 살해당하면서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지금 살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정권 다툼하느라 정신 없을 때 사람들 다 굶어서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이 진성여왕쯤 되면은 사람들이 야 굶어 죽으나 한번 들이받고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게 나요.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크게 난을 일으키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반란을 활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적고적의 난, 농민 반란인데 다 도적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단입니다. 그래서 적고적의 난이라고 해요. 진성여왕 때는 굉장한 극 혼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시기가 되고 있을 때 당연히 중앙정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 제대로 다스려주지도 않는 자기들 입속만 채우려고 하는 이 신라 왕실 너무 싫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때 슬슬 성장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도가 있어요. 골품제. 꼭 마치 인도의 카스트처럼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 골은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골은. 이 골이 바꿀 수가 없어서 되게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왕족인 성골도 아니고 귀족인 진골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골은 뭐 별로 좋지 않아. 형편없지만 우리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내 군대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 크게 흥한 신흥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혈통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성골이나 진골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지방 어떤 귀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세력권에서는 밖에 벗어나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중앙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뭐 본인들이 번듯한 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지방에서 지배력을 상당히 형성을 하게 되는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호족 세력이랑 손을 잡은 것이 실제적인 신라의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은 난다긴다 하는 똑똑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진골 귀족이나 성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골 귀족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직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높은데 진골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냥 아예 혈통의 한계 때문에 그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진골의 바로 밑에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이상 승진을 못하는 이 한계점이 분명해서 똑똑한 육두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출세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에 좀 오픈마인드로 열려있는 오히려 당나라에다가 애를 막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출세를 시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육두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에요. 최치원.
당나라는 상당히 글로벌하고 오픈된 마인드를 보이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과거 시험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요. 빈공과라고 합니다. 최치원은 무려 그 빈공과에서 장원급제를 한 기록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폐쇄적인 골품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골품제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공부한 합리적인 유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육두품이고 여기에 힘과 돈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호족이니까 이 둘이 연합을 하면은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기가 좋겠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새로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족들은 우리의 브레인으로 육두품을 포섭을 하고요. 뭔가가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당함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불교 종파 중에서 우리에게 어울릴 만한 새로운 형태의 불교를 상당히 크게 지원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선종입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불교 경전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참선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음만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상당히 지원을 받아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 호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각지에 9개의 선종의 뿌리가 되는 사원이 건립이 됩니다. 이걸 구산선문이라고 해요. 아, 불교도 종류가 있구나. 왕족들이 좋아하는 불교가 있고 일반인과 새로운 개혁 세력이 좋아하는 불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개혁 세력이 좋아하는 불교를 선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후삼국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후삼국이 등장을 해요. 후삼국. 다시 한번 삼국시대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신라가 이만큼 있었지만 반란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생겨요. 처음에 생겨난 게 후백제입니다. 견훤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전주 지역에서 900년에 건립을 해요. 그래서 완산주를, 전주를 도읍지로 해서 후백제를 만들어지게 되고 제일 곡창지대에다가 국가를 세우면서 초창기인 제일 잘 나갑니다. 충청도, 전라도의 곡창 지역을 차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세한 입장에 있었고 중국에다가 후당이나 오월 등등등 사신을 파견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국가라는 거를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이런 걸 아주 발빠르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후백제의 한계점은 굉장히 뭐랄까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공격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라의 수도를 습격을 해서 왕을 심지어 죽여버리고요. 신라를 매우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사람들 생각에 후백제에서는 후백제가 아닌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무서움을 좀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이 또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라를 확장하고 자꾸 전쟁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도 호족 출신이면서 주변에 강력한 호족들을 내 편으로 포섭을 해야 되는데 약간 독선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중요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견훤 본인은 굉장한 능력자였을지 모르지만 약간 주변에 사람 관계를 잘 맺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내분으로 인해서 또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국가를 자기 손으로 멸망시킨 꼴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자, 후백제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후백제가 등장한 게 900년이고요. 딱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따닥으로 만들어지는 국가가 후고구려인데 원래는 신라 왕족의 하나인 궁예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애꾸 눈의 승려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버려진 왕자입니다. 아마도 눈을 다치게 된 과정도 버려지는 과정에서 눈을 다치게 된 것 같고요. 사찰에 맡겨져가지고 성장을 하다가 자기가 원래는 왕족인데 아버지였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되게 비극적인 탄생 스토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듣게 되면서 신라 왕실에 대단히 보복감, 약간 복수하겠다는 그런 복수심에 막 활활 불타게 돼요. 그래서 신라 왕실에 반감을 갖고 자, 이 궁예라는 아이가 사찰에서 있다가 이제 15살 중딩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사찰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 배우고 사람 모아야 되니까 무작정 양길이라고 하는 도적 집단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여기 밑에서 부하가 돼가지고 힘을 키우고 사람을 모아서 나중에 양길의 그 도적 팀을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이거를 약간 시드머니처럼 삼아가지고 국가를 건국을 하는데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강원도랑 경기도 일대로 쭉쭉 퍼져 나가면서 한강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견훤에게 위기감을 줄 정도의 국가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가 이름을 여러 번 바꿉니다.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또 수도를 천도한 다음에 또 태봉으로 국호를 또 변경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광평성을 만들면서 정치기구를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한계점은 또 뭐냐면 마찬가지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해져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우리 옛날에 사극에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황금 안대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나는 그 미래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를 구하는 부처인 미륵부처다. 나는 부처의 현신이다. 이러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읽을 수 있다. 이러면서 관심법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폭군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했고요. 어느 정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엔 자기 왕비하고 아들, 딸들도 자기가 직접 죽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미쳤다고 쑥은덕대기도 하고 궁이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궁의 밑에서 착실하게 세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을 얻어내고 있었던 왕건이라고 하는 한 호족이 왕위에 올라서 마침내 918년에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려를 세우고 나서도 후백제는 아직 있었고요. 신라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면은 통일신라랑 발해가 어떻게 연결이 됐고 이 통일신라가 어떻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나뉘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쭉 내려서 요때 이 통일신라와 발해 부분의 역사를 좀 보시고 이 뒷시기에 이제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후삼국 통일 전쟁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또 문화가 펼쳐져 나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